삼성화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만의 관심사로 픽한 취향 공동체 클럽 삼성화재 피크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첫 번째 랜선 행사 가족의 세계편 진행을 맡은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원하는 취향과 관심사는 각자 다 다르겠죠? 삼성화재 피크닉은 스터디, 컬처, 헬스 세 개의 클럽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 중 자신이 원하는 관심사를 쏙쏙 선택하면 나를 위한 영상 콘텐츠 추천부터 매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배워보는 특별한 랜선 행사와 여기에 풍성한 이벤트 경품 등 오직 삼성화재 고객만을 위해 마련한 콘텐츠 클럽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삼성화재 피크닉의 첫 번째 랜선 행사로서요. 가족 심리학 토크쇼 가족의 세계를 선보일 텐데요. 영상 마무리에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요즘 여러분의 가족 소통 장르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웃음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시트콤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모성애와 부성애가 가득한 가족 휴먼 드라마? 그게 아니면 육아 문제로 치열하게 전쟁 중인 초보 엄마 아빠의 블록버스터급 전쟁 영화? 사춘기 중학생 딸과 밥상에서 말 한마디 없는 리얼 무성 영화냐? 그것도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에 긴장감 넘치는 남편들의 서스펜스 스릴러? 이 장르가 무엇이든 간에 정말 우리는 그저 행복하고만 싶은데요. 왜 이렇게 가족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울까요? 자, 오늘 가족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다양한 가족 소통 장르에 대해서 진단해보고요.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통 전문가들의 코칭으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족 소통을 위한 고품격 가족 심리학 토크쇼 가족의 세계로 피크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의 세계와 함께할 소통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바시 300만 조회수를 기록한 화제의 강연자이자 40만 부 베스트셀러 말그릇의 저자, 또 심리학을 기반으로 수많은 기업과 대중들에게 각광받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말마음 연구소의 김윤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품격 심리학 토크쇼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유튜브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커뮤니케이션 분야 1위 크리에이터입니다. 할 말은 합니다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귀에 쏙쏙 박히는 화법으로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플루언서 희렌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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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강의를 하고 있는 희렌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가족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가족의 세계라는 게 그 어떤 세계보다도 심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이나믹한 그런 세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이 정말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이후에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한 가족이 37.4%, 그중에 무려 60.6%가 배우자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이제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져서 이게 외국에서는요, 코로나의 코비드 또 이혼을 뜻하는 디볼스 합쳐서 코비디볼스. 소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코비디볼스. 예,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가족 간의 불화 증가 확실히 좀 체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저희 집도 증가했기 때문에 남의 집도 비슷할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아, 소장님 집도요? 네, 그럼요. 전문가 집도 그렇다. 예. 이게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말마음 연구소에는 이제 이런 대화 문제 때문에 코칭 이제 하고 싶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부부들 문의가 많아지셨고 그렇게 남편들을 보내세요. 남편은 의지가 없는데. 아내분이 우리 남편이 좀 코칭할 수 있냐고 그런 문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AS 맡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희렌채님 어떠십니까? 제가 유튜브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게 사실 코로나 시기랑 맞물립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니즈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답답함,
예, 갈증들이 있기에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시작부터 실은 우리 가족 얘기하면 눈물부터 흘리면 또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저희 집에 이제 그 가족 소통의 장르를 좀 네. 저도 떠올려 봤는데 어벤져스예요. 예, 저희 집에는 타노스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손가락만 튕기면 다 되는 타노스가 있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네, 저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걸 아는지 저는 이제 저 아들 둘이 있습니다만은 아들 둘이 뭘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좀 게임을 하고 싶다거나 그럼 저는 시원하게 그래 해. 그래. 야 이거 살 거야? 그래 아빠가 사줄게. 시원하게 얘기했는데도 아니야 아빠 저 엄마한테 확인해야 돼. 엄마 허락 받아야 돼. 그러는 순간 약간 제가 좀 자존심도 좀 상하고 약간의 소외감도 들고 그래요. 그러세요. 예.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타노스세요? 아니 뭐 그 예.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예. 이제 아이들은 힘의 권력이 어디에 이제 있는지 타노스가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정확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힘의 권력이 이제 누구한테 있느냐인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고민은 그쵸 우리 가정 평안하다, 그럭저럭 잘 지낸다. 전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아이들한테 뭘 사주거나 결정할 때 부부가 그걸 통일하기를 권해요.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난감을 언제 사는 거고 예. 또 사게 되면 우리는 얼마까지 살 수 있고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네. 이 기준이 부부가 다르면 이제 권력을 따라서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생색도 내고 또 아빠가 사줄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 그걸 통일하셔라 기준을. 시원하게 뭔가 결정한다기보다 네. 그것 또한 네. 엄마 아빠가 함께 좀 상의하는 그렇죠. 모습을 저도 이렇게 하나를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족의 세계잖아요. 가장 먼저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냥 태어나 봤더니 같은 핏줄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좀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란 네. 무엇인지. 저는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잘 비유해요.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은 뿌리에 해당한다 이런 뿌리.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무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이 뿌리가 얼마나 넓게 그리고 깊게 뻗어 있는지 놀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깊게? 그러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면 저 나무 가지 끝에 있는 잎까지 영양분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기도 하고 이 뿌리 덕분에 우리가 힘든 일이나 좀 이렇게 사회에서 치일 때 이게 또 살아남는 버티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기도 한데 또 그렇게만 하면 또 가족이 힘들 이유가 없는데 나무들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다 드러난 나무들도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이렇게 병충해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또 척박하게 좀 힘들게 버텨내야 되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또 뿌리는 상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생명이자 상처이자 이게 가족의 얼굴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나무와 비교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뿌리가 온전히 모든 가족에게 다 이렇게 영양분이 그렇죠. 공급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한번 뿌리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은 뿌리와 같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크게 흔들려 보니까 뭘 해도 의지가 안 되고 내가 삶에서 중심을 못 잡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은 이 정서적으로 혹은 내 삶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뿌리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저의 신념이 확고해졌습니다. 두 분의 소통의 장르는 영화로 치면 또 어떤 장르인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일단 4인 가족이에요. 저희 부부 있고 저는 이제 아들만 둘 있고 그리고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출장 와주시는 시스템으로 집안이 돌아가고 있는데 출장 네, 와주시는. 출장을 이렇게 오셔야 또 일을 하는데 예. 저희 집을 영화로 장르로 얘기하면 전쟁 영화다. 네, 그러니까 로맨스나 에로물은 상영관이 이미 문을 닫았고 동시상영도 네, 이거 안 안 돼요, 안 돼. 문을 그래요? 닫아 상영하는 곳이 없고 네. 전쟁 영화인데 이제 전쟁 영화라는 의미는 일단 전쟁을 발발하는 자가 많고 진압하는 자가 또 있죠. 근데 그 안에 보면 또 그걸 또 치유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감동의 스토리도 있고 그 안에 또 성장도 하고 우리는 하나였어. 협력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르가. 그러네요. 하긴 전쟁 영화가 우리가 계속 뭐 총 쏘고 싸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화합도 있고 맞아요. 치유도 있고 희생도 있고. 희생도 있고. 네. 그럼 멋진 장르인데. 네. 알겠습니다.
장르로 비유하자면 어떤 장르입니까? 네, 저희도 이제 전쟁 영화가 예정되는 현재는 시트콤으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시트콤에 대해. 네. 신혼부부의 시트콤. 네, 예. 아직 이제 3년차 신혼부부인데요. 현재는 일단 재미있게 좀 무겁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좀 되게 무거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남편의 성격과 이제 저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또 가볍게 풀어내고 낄낄대면서 어려움들을 지금 이겨내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시트콤도 부럽네요. 그러네. 우리가 이 가족을 대할 때 흔히 하는 이제 착각, 또 실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또 당연하지 않은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가족은 가장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다. 내가 너 내 뱃속으로 낳는데 가장 잘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상담이나 코칭을 해보면 내 자식을 내가 제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데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에 관련된 소식을 부모가 가장 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는요, 안다라고 점 찍어버리면 업데이트를 안 해요. 짧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잖아. 그러니까 직장 가서 좀 이렇게 싹싹하게 네가 굴어야 해. 계속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그 내성적인 명은 어릴 때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자녀도 왜 성장하고 변하잖아요. 그럼 외향적으로도 변하고. 그런데 이제 부모는 넌 내성적이야, 점 찍은 거 그러니까 업데이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우리는 너무 안 맞아. 그거는 이제 서로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인 것 같고요. 특히 대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였어요. 야, 내가 엄마니까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이런 말 해주지 다른 사람은 너한테 이런 말 안 해줘. 그러니까 가족은 말의 담장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담장이 낮다는 건 아무 말이나 주고받는다는 거죠. 근데 가족이 말의 담장이 낮은 이유는 어떤 말을 해도 서로 좀 받아주자라는 의미이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의 담장이 낮아서 우리가 서로 이제 상처와 폭력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다. 그렇죠. 가족이. 네. 업데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중요하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거나 업데이트가 안 되고 계속 그대로 얘기한다거나 했을 때 부딪힌단 말이죠. 그렇죠. 가족들끼리. 네.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화를 내는 것과 아니면 화를 내지 않는 것. 어느 쪽이 바람직할까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자면 허먼날 싸우는 가족 아니면 그냥 참자 하다 보니 말 한마디 안 하는 가족. 그나마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최악과 최악이네요. 이게 그죠? 하나를 네. 골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너무 어려운 네. 선택인가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고 우리 결국 서로 화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화라는 감정은 아무 죄가 없다. 다만 그 화를 다루는 우리가 미숙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왜 화가 날까?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거는 여전히 당신에게 기대하고 그걸 바란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화를 낸다 안 낸다 이거보다는 화를 잘 내야 된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화를 낼 때는 세 가지가 포함돼야 돼요. 내가 화가 난다라고 하는 내 감정을 그냥 진술하면 돼요. 내가 화가 나. 이렇게 진술하면 되는데 우리는 표정으로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니면 이렇게 제스처로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냥 입술을 열어서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좀 화가 나. 이렇게 진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두 번째는 내가 화가 난다는 건 뭐냐면 화의 기능은 나한테 중요한 게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사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어떤 게 침해당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냥 알려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아끼고 싶은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되게 조급해지고 화가 나. 그래서 알려주면 돼요. 상대는 사실 몰라요. 내가 무엇을 그 상대에 무엇을 훼손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걸 내가 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트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요 저녁 1시간은 엄마 거니까
엄마 혼자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화를 낼 때는 지혜롭게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의 답을 좀 드리자면 내가 아예 이제 말하지 않는다는 건 기대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가족의 불안도가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도 으르렁거리는 가족이 상담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기가 자꾸 나를 못 나가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앞으로 3시간 동안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올 거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이런 방식은 좀 곤란할 수 있는 건 아, 이건 잘못된 응용 방법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화가 난단 말이 아니고 내가 화가 나. 화가 나. 부부관계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69%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좀 화를 지혜롭게 내는 방법을 결국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오늘 가족의 세계 정말 심오하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두 분 전문가님들 덕분에 조금씩 희망의 그쵸. 불빛이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본적인 좀 질문을 두 분께 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가족과 같이 살다 보니 씻는 시간이 겹쳐서 지각을 하거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수면을 방해받는 등 갈등이 커지는 중입니다. 차라리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사이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독립을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말. 가족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현명한 가족 간 거리 두기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그 공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정부터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식물도 각자 자라날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다 종류마다 다르잖아요. 종마다 다르듯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막 요즘 유행하는 뭐 MBTI, 뭐 옛날에 혈액형,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분류해서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할 거야 지레짐작하곤 하는데요. 가족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라면 뭐 최씨 가문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우린 이런 성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 가족이지만 이 부분은 존중을 해줘야겠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희렌최 씨니까. 네. 예전에 또 이제 최씨 고집이라. 네, 최 씨가 나왔구나. 네, 한 고집 하거든요. 아, 그게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예. 자, 그럼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 문제가 나오네요. 시부모님께서 너무 자주 전화하시는 것이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시시때때로 전화가 오니 핸드폰을 꺼놓고 싶기도 해요. 남편은 엄마인데 왜 그러냐면서 허허 웃고 직접 말하자니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편하지 않은 관계에서 마음 상하지 않게 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전화를 하라고 네, 막 하셔서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사례 중에 한 분은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전화를 하신대요. 이 그 질문자분하고 비슷하게. 근데 전화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뭘 먹었냐? 이거 물어보려고 전화하신 거야. 그러니까 복날이면 이거 해 먹였냐? 우리 아들. 아하. 그리고 왜 예를 들면 우리 손주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말랐던데 이거 어떠니? 이렇게 메뉴를 막 추천해 주시고 예, 그리고 너 죽은 끓일 줄 아니? 뭐 이런 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잠깐만 들어도 숨 막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계속 전화하셔서 근데 이제 이분도 고민이신 거죠. 이걸 질러? 아니면 참어? 근데 둘 다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스텝 1이 필요해요. 일단 스텝 1은 뭐냐면 시어머니하고 나 사이에 다리를 좀 만들어야 돼요. 다리를 결국은 어머니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조금 덜 해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불편한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좀 버텨낼 수 있는 다리. 다리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면 시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하시면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도를 계속 알아봐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복날인데 뭐 이거 삼계탕은 해 먹었니? 예. 이렇게 자꾸 전화하시면 어머니 저희가 더위에 지칠까 봐 그러시죠? 걱정되시죠?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몇 번 이렇게 땡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날을 잡으셔야 돼요.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이날은 내가 말한다. 이제 다리가 낮았다. 예. 네, 그러면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신뢰를 얻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매일 전화하시니까 아직도 음식 부분에 대해서 저를 믿지 못하시나 조금 서운해요. 혹시 조금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쓱 건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이제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격이 덜 하실 거고, 그렇게 말씀해도 시어머니는 서운해 하시거든요. 그거는 시어머니의 몫이에요. 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심정을 땡겨보시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맞습니다. 너무 다이렉트로 한 번에 또 지르시면 이게 네. 확 불이 붙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약간 애둘러서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것도 좀 공감이 되는데 뒤늦게 덕질에 빠진 주부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빠지셨다는 거죠. 네. 예, 아이돌 팬일 수도 있고 매일 집에만 있다가 콘서트도 가고 방송도 챙겨보고 팬클럽 친구들과도 주기적으로 만나며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빼앗긴 것 같다며 질투하다가 이제는 가정과 덕질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저는 가족도 소중하고 또 덕질이 주는 행복도 소중한데 둘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 덕질을 네. 저는 놓지 마셔라. 놓칠 수 없잖아요.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덕질을 계속 지속하시고 또 가족과의 평화도 지키시려면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저는 삶은 설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편에게 가까울수록 설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는 대신 그냥 나는 이래, 너가 받아들여. 좀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덕질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얼만큼 내가 이걸로 인해서 삶의 기쁨을 얻고 정말 어떻게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톡 까놓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또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니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뭘 물어봐도 간섭하지 말라고만 하네요. 사춘기가 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이거 엇나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아이에겐 참견이고 간섭인가 봅니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 사춘기 즈음에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의 고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주로 이제 강의를 하는 대상들이 40, 50대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으시는데 제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 네, 사춘기 때 너무 엄마 아빠 옆에 있고 너무 붙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의 목표는 나는 누구인가를 해결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설명되는 나 말고 그냥 그런 거 계급장 다 떼고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려면 부모 곁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마음이 불안한 거지 애는 잘 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는 잘 크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떤 이제 아버님이신데 이제 사춘기가 돼서 자꾸 멀어지니까 얘하고 이제 대화 좀 해보려고 어느 날 이제 집에 가셔갖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요새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뭐 어떻게 지내? 뭐 공부는 잘 돼? 그러니까 이 애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 꺼.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야? 상처받으셨겠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걸 참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의 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아이의 방 안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딱 방 앞에서 계속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도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엄마도 너하고 너를 존중하고 싶고 선을 잘 지키고 싶고 너가 원하지 않는 걸 엄마가 넘어가고 싶지 않아. 이런 걸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애 없을 때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문 밖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라는 말씀은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가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는 너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는 언제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린 항상 여기서 레디야. 뒤돌면 너 뒤에 나 있다. 약간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권해진 솔루션은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하셔라. 아, 일종의 손편지 같은 그렇죠,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불러다가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점심은 맛있었어? 엄마가 이거 만들면서 너 생각했어? 하고 여기저기 이게 방문 같은 데 있죠. 들어가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거 한번 해보셔라. 이런 솔루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만의 공간을 확실하게 그렇죠. 예, 인정해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방법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잘 해주셨던 거는 기다림과 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는 항상 언제든지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를 항상 저에게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이더라도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말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어요. 엄마한테 특히 내가 좋았던 순간 막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마음껏 할 때 어머니가 아이를 적극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말들을 해주시면요,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정서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저도 사춘기 때 어머니께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내가 먼저 대화를 꺼내기도 하고 뭐 그런 순간들을 거쳤습니다. 대신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좀 삐뚤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저희 어머니께서 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춘기니까 잘 안 듣잖아요. 귀등으로 듣더라도 어머니께서 가랑비처럼 조금씩 저를 적셔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어머니한테 제가 스며들어서 저의 가치관을 이제 정립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등으로 아이가 듣는 것 같더라도 꼭 하셔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가랑비처럼 조금씩 부드럽게 내리셔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 힘든 거 두 개를 하셨네요. 인내와 응원이 진짜 힘든 거잖아요. 이 참견 안 하고 지켜만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저 하나 바로 찝어주고 싶어요 지금. 너는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니? 너 꼭 그렇게 학교를 가야 되겠어? 맞아요. 맞아요. 야, 그거를 계속 믿고 맞아요. 그냥 기다려주고 맞아요. 심지어 조금씩 스며들게 얘기. 아, 이거 쉽지 않은데 훌륭한 어머님을 네. 두셨네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한테 피드백을 주고 싶을 때는 제한 형식이거든요. 근데 싸이는 결국 너가 하는 거야.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이렇게 주도권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아, 아이 문제는 참 정말 어느 집이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잘 믿고 한번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례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정상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아이가 할머니에게 해준 밥은 맛이 없다며 반찬 투정을 종종 하는데요. 제가 식사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엇나가지 않고 할머니도 상처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 집 얘기네요, 또 이거. 소장님이 보내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친정엄마 이렇게 출장 온다고 친정어머니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시는 그러면 이제 또 네. 되게 눈치가 보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일단 하나는 아이가 맛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따끔하게 혼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아이는 맛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맛없다고 하면 이렇게 혼났잖아요. 네, 맞아. 근데 그런 방식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맛이 없을 수 있어. 근데 맛이 없어도 몸에 좋은 거는 먹어야 해. 너가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엄마 역할이야. 이건 먹어야 해. 그러니까 맛없다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그냥 먹으라고 말하면 돼요. 따끔하게 혼 안 내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정엄마가 마음 상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 눈치 보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아이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가 그러면 할머니 기분이 어떻겠어? 할머니 마음에 상처받고 막 이러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죄책감을 막 이렇게 심어주면서 그렇지. 예,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근데 그건 약간 옛날 방식이고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맛없다라고 하지 말고 먹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너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할머니가 속상할 수 있어. 할머니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 이것보다는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다른 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이렇게 좀 간결하게 아이한테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남기지 않도록 대화하시면 좋겠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일 중요한 건 맛없을 수 있다. 네, 예. 그게 그게 또 핵심이에요. 뭐 잘못은 아니다. 네, 맞아요. 예. 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처 주지 않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조금 좀 애잔한 사연이다, 그죠?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다 해주고 싶잖아요, 실은. 그렇죠. 하지만 그게 또
비현실적이고. 맞아요. 말씀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고백하셨던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지를 쓰셨는데요. 그 편지를 보고 제가 사춘기 때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못했던 그런 엄마의 솔직한 마음들이 이 편지에서 느껴져서 자식도 어리지만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말이 어려우면 편지. 네. 나중에 좋은 기회로 우리 저기 희렌채님의 어머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거의 육아 전문가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롤모델이십니다. 진짜네요.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끊거나 바로 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저를 빼놓고 중요한 일을 의논하거나 제게는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성향을 고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되게 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단 결심이 필요한데 듣는 거 이야기할 때 그냥 참고 듣는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청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이제 여쭤보면 흔히 나오는 대답이 눈을 맞춘다 이런 거, 그리고 뭐 고개를 끄덕인다, 뭐 이렇게 헐 대박 이렇게 맞장구 친다 하는데 그거는 약간 준비 운동 같은 거예요. 진짜 경청은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람이 대화할 때요, 특히 가족끼리 대화할 때는 대화하다가 요점이 막 흐려져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엄마랑 대화 막 수십 년 전 얘기했다가 그러면 정리정돈부터 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 말은 이랬단 말이지. 나는 당신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아? 한 번. 스텝 1은 내가 잘 듣고 있어.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가 느끼고 있을 감정을 내 입으로 대신 표현해 주는 거. 너 진짜 속 터졌겠다. 진짜 깝깝했겠네. 너 되게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기대도 됐겠어. 결국 내 감정을 알아봐 줄 때, 어머, 날 알아봐 주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요. 그게 두 번째 스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주 빛을 발하는데요. 우리가 대화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변 사람들을 흉봐요, 엄마가. 그 여자 너무 웃겨? 막 이러면서 왜 뒤에서 내 얘기하고 다녀?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할 때도 엄마의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라던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을 돕고 싶었는데 라던가, 누구를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는 좋은 의도가 있거든요. 아이고, 엄마는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텐데 안 그래서 속상했겠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세트를 기억하시면서 기회를 엿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바빠요. 바쁘겠어요, 진짜. 그렇죠? 감정도 파악해야죠. 네, 진심도 느껴야 되죠. 리액션도 해야 되고. 엄청 바빠서 내가 언제 치고 나가지? 이거를 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연습하시다 잘 되면은 정말 제2의 유재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되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이제 꿈꾸는 입장에서 이 명예 MC의 기본 조건이 항상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저도 참 뭘 잘 들어. 재밌는 얘기 생각하면 내가 빠르빠르 치고 나가야지. 멘트 싸움인데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잘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이렇게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엄청 참고 있어요. 예. 막 끼고 싶은 멘트가 많은데 저도 잘 듣기 위해서 그러시군요. 잘 참고 역시.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어린 세대와 이 부모 세대 간의 소통 방식 차이로 인해 여러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빼앗는 건 나를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라떼와는 너무 다른 요즘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으로서의 마음 자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은 내 목숨이야, 내 정체성이야, 살아가는 이유야. 만약 내 아이가 이러면 부모 마음은 30년 후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이에요.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라고 하는 건 거기에 경제적인 상황, 사회 문화적인 특징이 집약된 아주 독특한 관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세대를 되게 아는 척하거나 난 쿨한 아빠지 뭐 이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시도는 할 수 있죠.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아빠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데 네가 핸드폰을 만약에 아빠가 뺐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핸드폰을 쓴다는 건 너희 또래에서 어떤 의미야? 그러면 나는 이 핸드폰을 네가 좀 덜 썼으면 좋겠고 너는 이게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 서로 내가 너를 이해는 하기 어렵지만 한번 알아가 볼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예, 그리고 기준을 잡으시는 거 거기까지가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도가 아닐까 싶어요. 물어보는 시도는 굉장히 좋은데 야 아빠 어렸을 때는 핸드폰 없어도 잘 놀았거든.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얘기하면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물어봐야지. 그렇죠. 네. 핸드폰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 그렇죠. 물어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이래채님은 혹시 저는 이제 총 한 3가지 방법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나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강요를 하는 대신 권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강요 대신 권유. 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 방법이 옳아, 이게 맞아 라고 하시는 대신에 내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좋았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이게 좋았다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선택권을 나에게 주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이 좀 바뀌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도 모르게 아까 말씀하신 라떼는 마리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꼰대는 나이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떼와 뭐 꼰대 이거는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라떼는 마리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즘엔 어때?로 약간 틀어서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라떼는 이런 간식이 맛있었는데 요즘 뭐가 맛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좀 대화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 어른이라고 해서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맞을 때도 때론 있죠. 젊은 친구들이 맞을 때도 많죠. 그래서 그 방법적인 것들을 내가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항상 깔아두시면 좀 대화가 어려운 일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에 나올 가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거든요. 여기는 이제 핫이슈. 이게 이렇게 또 세대가 나뉩니다. 아무 말을 못했네요, 제가. 네, 예. 또 다음 사례. 가족끼리 친해지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인 경우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서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러면서 되게 아는 척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갈등이 생겨서 어색할 수 있는데, 저는 서로의 말 버튼을 찾아라. 말 버튼. 말 버튼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말 버튼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좀 시간과 에너지가 될 때, 어떤 질문 버튼을 누르면 이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해서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은 전기 자동차 이거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자동차에 저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예. 제 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에너지가 될 때 지난번에 그 기사 봤는데 그 자동차는 어떤 원리야? 이런 거 버튼을 딱 눌러주는 거예요. 시동 버튼 누르신 거죠? 누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은 무건수행 중에 스님이시거든요. 원래 스타일이. 네. 네, 근데 거의 뭐 청소기 그 돌리는 저를 쫓아다니면서 예.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 막 신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킬링 센텐스. 마지막 문장은 당신이 그렇게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다. 우리 히렌체님도 네. 앞서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첨언을 하자면요. 여기에 이해와 공감이 더해지면 더 이제 상대의 마음이 활짝 열릴 듯 합니다. 제가 지난번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 어떠셨어요? 라고 이해와 공감의 말을 하면서 말을 건네면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이 이제 드러나고 나도 이해하게 되고 대화가 되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은 사실 난 너를 이해해, 공감해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나 이제 이번 주말에 토일 다 나가도 되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안 되죠. 너무 나가는 거죠? 선 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자 가정 내 또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답을 묻는 자리에 서시는 강연자로서 이 오늘 가족의 세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짧은 강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끝나는 건가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또 오고 있는데. 시간이 많네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보엔이라고 하는 가족 치료사는요, 건강한 가족의 기준을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은 그 3가지 기준에서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건강한 가족은요, 자율적으로 잘 분화되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요. 불안 수준이 낮대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서적인 접촉이 많대요. 하나씩 한번 조금 보면 첫 번째 자율적인 이제 분화가 높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같이 있을 때도 좋고 따로도 잘 지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야. 늘 뭉쳐야 돼.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은 같이 있을 때도 밥을 잘 먹지만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는 못 내려가요 해도 비난하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애미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걸 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혼자도 또 같이도 존중을 해줘야 한다. 두 번째는 불안 수준이 낮아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불안 수준이 낮도록 우리 가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엄마가 나한테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크게 혼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빨리 닦으라고 하시겠지. 이거는 그 가정에 매뉴얼과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엎질렀는데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떨 때는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이가 불안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속, 이런 매뉴얼들이 있는 그런 안정적인 가정이 불안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은요. 정서적인 접촉이에요. 정서적인 접촉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좀 많이 만지셔야 돼요. 스킨십. 네, 네. 스킨십 많이 만지세요. 그래서 많이 뽀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요, 언어. 사실 대화 말고 팩트를 묻는 질문 말고 해결 대화 말고 네 마음 어땠어? 네 마음 이렇겠다. 그 언어를 좀 많이 나누시는 거.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한번 내 능력껏 운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새겨 들어야 되겠네요. 예. 또 우리 희렌차님도. 네. 이 가족 간의 소통의 어려움의 시작, 저는 결국에는 자신과의 대화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소통이 어렵다면요,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 사람한테, 우리 가족한테 힘든 마음이 드는지, 그럼 그 마음의 그 배경, 그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이만 든 채 이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지닌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을 옆에서 겪고 보면서 이제 그걸 느꼈어요. 아무리 한쪽에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고 치유해주고 싶고 노력을 하셔도요, 본인 당사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관계가 해결되거나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통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길 때 나와의 대화를 시도해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한번 대화가 어렵다면 일기라도 글이라도 써보세요. 그렇게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돼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글로 쓰는 행위 자체가 좀 해소의 창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과 관계가 친밀한 경우에 자식을 이제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모든 본인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지속되다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내가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푸는 대신에 내가 그걸 해소할 창구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윤나 소장님과 또 희렌채님, 우리 두 소통 전문가님들과 함께 올바른 가족 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가 나갑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나 소장님과 희렌채님 두 소통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가족 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즐겁게 보셨나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부제가 우리 가족 소통 장르는 무엇일까? 였는데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과 함께 우리 가족을 한마디로 표현할 가족 소통 장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7가족의 예능 시트콤, 4가족 성장 드라마, 2가족의 서스펜스 스릴러, 이렇게 가족 인원수와 장르를 조합해 3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요,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가족 피크닉 행사에 초청한다고 하는데요. 동화 같은 공간의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에서 즐기는 가을날의 피크닉으로 맛있는 도시락 제공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경품과 가족의 단합심을 위해 마련된
재밌는 레크레이션 게임, 여기에 감성적인 버스킹과 재밌는 공연 등 삼성화재에서 피크닉 구독자 가족분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가족 초청 행사라고 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아내랑 같이 바로 참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뽑아 주실 거죠? 그렇죠? 존 하워드 페이는요, 궁궐 속을 다닐지라도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만큼 좋은 곳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돌아갈 집과 가족이 있다는 건 밖에서 어떤 험한 일과 시련이 나를 괴롭혀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겠죠. 모든 일의 원동력이 무한한 행복이 때로는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가족. 조금은 좀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오늘만큼은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맨정신에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나만의 관심사로 픽한 취향 공동체 클럽 삼성화재 피크닉 첫 번째 랜선 행사 가족의 세계 편이었습니다. 저는 김일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